테크놀로지 파트 2에서는 그 네트워크 아키텍처 서치라는 기술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이 성능은 좋지만 무겁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능은 유지하면서 더 경량 모델, 그러니까 라이트웨이트 모델을 만드는 테크닉들이 발전했는데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마지막 토픽은 non-local 네트워크입니다. non-local 네트워크는 아까 제가 셀프 어텐션 겐 할 때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쉽게 나오거나 또는 생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트워크 아키텍처 서치의 모티베이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적어도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요. 딥러닝을 아는 사람.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컴퓨팅 파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 전문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모델, 아키텍처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모델을 만들어야지 좋은 성능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죠. 근데 이 NAS라고 하는 거는 2가지 관점에서 발전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전문가 없이 그냥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AutoML이라고 구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만 주면은 그 전문가 없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도 쓸 수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제공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NAS라고 하는 거는 일단 충분히 많은 양의 컴퓨팅을 사용하면은 엑스퍼트가 하는 아키텍처 디자인을 대신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그때쯤에 그 제프 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제프 딘의 아이디어는 그겁니다. 엑스퍼트 플러스 데이터 플러스 컴퓨팅을 데이터 플러스 컴퓨팅 곱하기 100으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도 그냥 엄청나게 많은 계산량으로 그걸 대체하겠다. 이런 철학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NAS는 기본적으로 계산량을 되게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최근에는 이걸 줄이기 위한 연구도 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NAS에 의해서 그 컴퓨터가 스스로 차지하는 그 모델이 실제로는 요즘에 사람이 디자인한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알파고처럼 기계가 찾아낸 그 딥러닝 모델이 사람이 찾은 것보다 더 높은 성능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기본 아이디어는 그겁니다. 머신러닝을 통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자. 그겁니다. 그리고 모델을 바꾸는 것 자체가 어떤 트라이얼 앤 에러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을지 측정을 좀 하면서 그 방향으로 이동하자는 거죠. 자, 네트워크 아키텍처 서치가 여러 가지 논문이 나왔는데요. 제가 나름 좀 공통적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뽑았습니다. 첫째는 네트워크 아키텍처 서치를 할 때는 그 타겟 프로블럼을 정의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일 좋은 아키텍처를 만들겠다. 목적이 있어야 된다. 목표. 그래서 그 목표는 보통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이벨루에이션 데이터, 그 두 벌의 데이터에 의해서 정의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은 이걸로 시키고 평가는 이걸로 했을 때 가장 이벨루에이션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좋은 아키텍처를 찾겠다. 저게 NAS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뉴럴넷이 그러니까 NAS를 하는, 서치하는 뉴럴넷이 해야 되는 거는 결국 최적의 아키텍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서치 스페이스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뉴럴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라는 거는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수치로 나타내기가 사실 좀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든 간에 좀 잘 그 문제를 정의해서 숫자로 나타낼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그 어떤 숫자들의 시퀀스, 벡터로 딱 나타내면은 일단 서치 스페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서치를 잘하면은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좋은 서치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 스트럭처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컨티규어스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토플로 표현을 해버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어가 있다면 첫 번째 레이어 타입이 있습니다. 이게 뭐 컨볼루션일 수도 있고 맥스플링일 수도 있고 뭐 인셉션 레이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풋이 있습니다. 인풋은 나보다 밑에 쪽에 있는 레이어 중에서 어느 인풋하고 어느 노드하고 내 인풋을 연결할 것이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밑에 있는 정보들 중에 어떤 걸 입력받아서 다음을 처리를 할 것이냐. 세 번째, 필터의 사이즈. 컨볼루션이나 맥스플링을 할 때는 윈도우 그 매스크를 씌우죠. 그 매스크를 사실 매스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컨볼루션 오퍼레이터라고 하기도 하고, 커널이라고도 하고, 필터라고도 부릅니다. 이건 좌우간 그거. 필터의 크기. 그리고 스트라이드. 스트라이드는 그 필터를 놓는 위치를 이제 한 칸씩 놓을 것이냐, 아니면 두 칸씩 띄워가면서 할 것이냐. 그 보폭을 스트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넘버 오브 채널. 그러니까 피처 맵의 개수를 채널이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을 정의하면은 레이어 하나를 하나의 토플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 디자인을 하는 신경망이 있어서 그 디자인하는 신경망이 이렇게 생긴 토플들을 계속 생성해낼 수 있다면 그 토플이 하나가 나올 때마다 레이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걸 쌓아 올리거나 연결하면은 그 모델이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일단 뉴럴 네트워크를 숫자 또는 뭐 벡터, 토플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리프레젠테이션을 디파인 합니다. 그러면 이 레이어를 여러 개 만들어내면은 뉴럴 넷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네, 요즘 추세는 일단 전체적인 구조는 대체적으로 뭐 동일한 셀을 여러 개를 쌓아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는 셀들의 어떤 스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셀 하나하나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이쪽으로 보통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셀 하나를 잘 디자인하고 그거를 뭐 N개를 모아서 네트워크를 만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뉴럴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그 모델을 만든다는 그 개념은 이와 같은 토플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생성해 주느냐, 그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다음과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첫째는 자, 어떻게든 간에 모델의 스트럭처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생성해냅니다. 자, 이걸 생성해내면은 뉴럴넷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성능을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로 그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밸루에이션 데이터로 그 모델을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식률이나 어큐레시나 뭐 로스가 이런 게 나올 거고요. 그거를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아주 러프한 예라면 뭐 필터 사이즈를 키웠더니 성능이 좋아졌다. 그러면 필터를 계속 키울 수 있습니다. 그 필터 사이즈를 어느 정도 키웠더니 더 이상은 성능이 좋아지지 않았다. 그럼 그거는 안 키우고 채널 수를 키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좋아지는 방향으로는 계속 그렇게 가게 만들고 안 좋아지는 방향은 그쪽으로 가지 않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그 여러 번 트라이얼 앤 에러로 성능을 측정을 한 다음에 성능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자꾸 요 하이퍼 파라미터들 요 토플들을 출력하도록 만드는 그런 뉴럴넷이 하나 있는 거죠.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델은 그 뉴럴넷을 만들어내는 모델은 그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점점 더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네, 결국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트라이얼 앤 에러를 하는데 이 데이터에 대해서 신경망 한 번을 학습을 하고 측정까지 하는 게 이 한 번의 트라이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트워크를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서치를 하는데 한 노드를 비짓한다는 것 자체가 그 신경망 하나를 다 학습하고 컴퓨터까지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서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방 하나 딱 가가지고 뭐 그냥 간단한 계산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간단한 계산이 신경망의 풀 트레이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스라는 테크닉은 계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결국 구글인데요. 구글의 컴퓨팅 파워는 이미지넷을 1시간 이내에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지넷을 우리가 보통 학습하면은 보통 며칠에서 몇 주일이 걸립니다. 그걸 1시간에 딱 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나스라는 거는 일반인들은 힘들고요.
구글이라든가 뭐 카카오라든가 이런 회사들 외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이제 티처 스튜던트라고 봤을 때 스튜던트는 그 일을 하는 네트워크이고요. 죄송합니다. 스튜던트는 그 이밸루에이션을 당하고 또 만들어지는 네트워크이고 티처는 좋은 스튜던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티처에 해당하는 머신러닝 툴은 뭘 쓰느냐? 감각학습,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벨루셔너리 알고리즘, 좀 약간 진화적인 얘기지만, 뭐 유전자 알고리즘 또는 진화론적인 방법 이런 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사람들이 왜 쓰냐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미분 가능한 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몇 가지 숫자는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한 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그 에볼루셔너리 알고리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휴리스틱 서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죠. NAS라고 하는 것 중에 꽤 유명한 논문은 Network Architecture Search with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논문입니다. 이게 그 2016년도에 나왔고 17년도에 학회에서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두 개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게 그 컨트롤러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티처라고 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 타겟 태스크를 수행하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면 이 컨트롤러가 하는 거는 적절한 그 타겟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요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자꾸 만들어내는 게 이 컨트롤러의 역할입니다. 그럼 이 컨트롤러는 어떻게 만드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터플 있죠? 이 터플을 자꾸 순차적으로 하나씩 출력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터플이 결국 뉴럴넷을 디파인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아까 그 트레이닝 데이터로 학습하고 이밸루에이션 데이터로 평가까지 해서 그 결과를 이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려고 했더니 저 친구가 이렇게 해서 성능을 딱 알려온 거죠. 그러면 그거를 이용을 해서 다음번 모델을 생성해냅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점점 더 좋은 모델을 생성해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강화학습을 쓴다는 거는요, 일단 자체 알고리즘을 가지고 자체 어떤 통계나 뭐 자체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여기에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아지면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 리워드를 많이 받는 거죠. 리워드를 많이 받고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결과를 냈더니 잘 못하더라. 그러면 여기서도 리워드가 나오는데 네거티브한 리워드가 나오죠. 그래서 나쁜 피드백이 나오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컨트롤러는 점점 더 좋은 뉴럴넷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스킬을 갖게 됩니다. 그럼 그런 스킬이 있다면 얘가 만들어내는 네트워크가 꽤 좋은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이거랑 비슷합니다. SM 인터테인먼트에서 걸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SM이고, 근데 걸그룹이에요. 그래서 걸그룹을 만들었더니 히트를 쳤어요. 그럼 그쪽으로 많이 가고, 걸그룹을 어떻게든 어떤 컨셉으로 만들었더니, 폭삭 망했어요. 그러면은 그 컨셉은 이제 안 쓰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사실은 이 컨트롤러를 학습해서 다음 문제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컨트롤러는 여러 문제에 이렇게 공유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딱 주고 학습을 합니다. 거기서 학습된 거를 다른 문제에 그 스튜던트를 만들 때에도 사실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누적 학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네트워크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그 레이어의 타입, 필터의 크기, 스트라이드 이런 걸 말합니다. 이거를 각각을 하나의 토큰으로 보고 그 토큰들의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게 그 컨트롤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 컨트롤러를 RNN, LSTM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LSTM이 있습니다. LSTM이 시간축에 따라서 쭉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레이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레이어입니다. 이거를 잘 보면은 살짝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가 이 색깔 하나하나가
뭐 하나는 필터 width, 하나는 필터 height, 하나는 stride. 이 하나하나가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럼 그것들을 이렇게 쭉 출력하게 만들면 여기서 출력되는 그러한 아웃풋 값들을 쭉 모으면은 레이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쭉 쌓아 올려서 네트워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RNN이 어떻게 만들어져야지 좋은 그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만들 것이냐,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리인포스먼트로 가지고 학습을 했다. 그런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스킵 커넥션도 아까 그 토큰 같은 걸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리커런트 셀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이 리커런트 셀은 아까 제가 LSTM 말씀드릴 때 그 셀 스테이트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게 피드백을 먹는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이 변수들이 그 입력과 그 셀 스테이트를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출력할 것이냐. 이 부분이 그 LSTM이 출력해주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논문에서 나온 부분은 자기네가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풀었는데 LSTM보다 상당히 좋은 성능을 얻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현존하는 RNN 중에 그래서 제일 강력한 게 LSTM인데 사실은 이 NAS를 통해서 만들어낸 리커런트 유닛이 LSTM보다 좀 더 좋은 성능을 냈다라는 리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PNAS라는 게 있습니다. 이 PNAS는 프로그레시브 NAS를 말하는데요. 이 프로그레시브 NAS의 기본 아이디어는 간단한 모듈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이걸 키워나가서 좋은 셀을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 여기에는 그 유닛 하나의 그 블럭들을 여러 개를 모아서 만듭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하나의 블럭입니다. 이것도 블럭이고요, 이것도 블럭이고, 이것도 블럭입니다. 이 블럭이 생긴 걸 보시면 두 개를 받아서 뭐 어떻게 처리하고 그걸 머지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블럭 하나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럭을 어떻게 추가할 것이냐, 세 번째 블럭을 어떻게 추가할 것이냐, 이런 방식으로 하나씩 늘려나갑니다. 근데 이 늘려나가는 과정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 두는 거랑 비슷합니다. 첫 번의 수가 어디냐, 그걸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블럭을 어떻게 붙일 것이냐, 이 문제가 그 다음 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파고 말씀드릴 때 그 바둑이나 장기는 서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블럭 갖다 놓고 그럼 그 다음에 경우의 수가 여러 개가 생기죠. 그 중에서 일부를 딱 택해보고 또 그 다음으로 한 발짝 나가서 또 서치를 쭉 합니다. 이런 식으로 휴리스틱 서치를 통해 가지고 그 블럭들을 뭐 맥시멈 개수까지, 예를 들어 5개까지 블럭을 넣겠다. 그러면 하나 넣고 경우의 수 쭉 따지고 또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그 휴리스틱 서치에 의해 가지고 그 여러 개의 블럭으로 이루어진 그 셀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는요, 그 휴리스틱 서치를 할 때는 지금까지 온 길 외에 아직 내가 가보지 않았을 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걸 예측하는 파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휴리스틱 펑션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휴리스틱 펑션을 하나를 디파인해서 그거를 그 휴리스틱 서치를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나스라는 거가 있는데요. 이 이나스는 그냥 나스의 계산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 나스를 보시면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매번 네트워크 하나 만들 때마다 학습하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2018년도 초에 나온 이 논문에서는 중복된 학습을 피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여러 개의 그 셀이나 모듈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듈들이 전체 굉장히 큰 하나의 그래프의 서브 그래프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은 이 그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여러 개의 노드들이 있죠. 이 노드들은 이 하나하나가 어떤 컴퓨테이션 오퍼레이션을 말합니다. 근데 이 모델이 생성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를 이 전체 커다란 그래프의 서브셋으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만들 수 있는 그 셀의 경우의 수가 무한히 많은 게 아니라 이렇게 커다란 하나의
그래프를 만들고 그 그래프의 서브셋으로 제한을 딱 걸었다는 거죠. 그럼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패턴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 이 노드들은 여러 경우의 수에 있어서 공유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유될 수 있다는 거는 예를 들어 이 3번 노드를 트레이닝을 하면은 매 경우의 수마다 트레이닝 하는 게 아니라 그 트레이닝 된 결과가 누적되거나 아니면 한 번 트레이닝 된 거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컨비네이션이 뭐가 나오든지 간에 이 노드들은 계속 공유하게 만들면서 트레이닝에 걸리는 시간을 아주 급격하게 줄여버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주장은 그냥 나스, 구글의 나스보다 한 1000배 정도 계산량이 작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거를 그냥 우리가 평가를 하면은 계산량은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렇지만 이 서치할 수 있는 스페이스는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2018년도 4월에 또 구글에서 나스넷이라는 테크닉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건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이게 좀 더 재밌는 아이디어라서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트라고 하는 테크닉인데요. 이 다트는 디스크리트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되게 컨티뉴어스하게 만들어버린 아주 재밌는 테크닉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노드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좋은 스트럭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뭐 이 중에서 이 엣지를 뭐 몇 개만 선택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엣지들을 어떠한 조합으로 선택했을 때 제일 좋은 성능이 나올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디스크리트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분 불가능하고 그레디언트 시스템을 쓸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일단 여기에 이 연결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연결을 시킨다면 무슨 오퍼레이션으로 연결시킬 것이냐 그런 선택을 경우의 수를 전부 다 쫙 나열했습니다. 예를 들면 얘하고 연결된다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를 쫙 나열을 한 다음에 정말 내가 찾고 싶어 한 거는 이 경우의 수의 믹스처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믹스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있다면 원래 우리 목적은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 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실제로 포뮬레이션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빨간색 곱하기 웨이트 그 다음에 초록색 곱하기 웨이트 그 다음에 파란색 곱하기 웨이트 이렇게 해서 웨이티드 썸의 형태로 가중치를 둬서 믹스처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원래 문제가 빨강이냐 파랑이냐 초록이냐 이 문제에서 빨강, 파랑, 초록을 어떠한 배열로 섞을 것이냐 이런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전자는 미분 불가능하지만 후자는 믹스처 문제이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의 수가 있다면 이 경우는 이 파란색은 진하고 이 초록색은 흐립니다. 이 말은 거의 파란색으로 이제 쫙 그 바이어스가 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빨간색이 강세를 띠고 있고 뭐 이런 데는 좀 초록색이 좀 더 강한 모양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학습을 쭉 시키는데 학습시키는 과정에는 미분을 통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학습을 합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효율이 좋기 때문에 좋은 성능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쪽으로 좋은 아키텍처를 찾아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찾아냈더니 기존의 방법보다 속도도 빠르고 성능도 좋았다 이렇게 리포트를 했습니다. 네, 성능 테이블은 제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한 20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제가 모바일 팩스라든가 이런 계산량 적게 드는 모델 만드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계산량 적게 나오는 모델은 옛날부터 연구가 됐는데요. 제가 2016년 이후에 최근 것만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스퀴즈넷이라는 논문이 16년도에 나왔는데, 이 16년도에 나온 이 논문은 알렉스넷이라고 2012년도에 이미지넷을 우승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하고 비슷한 성능을 파라미터 숫자는 50분의 1로 구현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온 논문입니다. 네, 여기서 쓰는 테크닉은 일단 3x3 필터를, 그러니까 컨볼루션 필터 3x3짜리를
1바이 1짜리로 많이 바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되면 계산량이 9분의 1로 떨어지죠. 3바이 3은 9인데 1바이 1하면 1이니까. 그래서 계산량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3바이 3이 필요해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3바이 3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인풋 채널을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계산량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철학을 반영한 유닛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걸 파이어 모듈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조합을 했더니 성능은 조금밖에 저하되지 않지만 계산량은 또 파라미터 숫자는 많이 줄었다 이렇게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논문이 이 모바일 넷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구글에서 나왔는데요. 자, 이게 제가 컨볼루션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세퍼러블 컨볼루션입니다. 원래 컨볼루션은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6중 루프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필터의 가로, 세로 크기가 곱해지고요. 그 다음에 입력 필터의 개수가 곱해집니다. M 이게 곱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웃풋 채널의 개수고요. 이건 아웃풋 피처 맵의 디멘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6중 루프가 만들어지는데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3차원적인 오퍼레이션 대신에 이렇게 일단은 평면적인 오퍼레이션을 쫙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원래 거에 비해서 요 M 디멘전 하나가 뭔가 좀 네, 여기에 N 디멘전 하나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는 여기끼리, 여기는 여기끼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N 디멘전 하나가 사라져서 이렇게 6중 루프가 있던 것이 5중 루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까는 이 평면적인 컨볼루션만 했지 뎁스 차원에서 컨볼루션은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서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의 컴플렉서티가 이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F가 서브스크립트인데 좀 잘못됐습니다. D 서브 F, D 서브 F입니다. 그러면 이 6중 루프를 돌리는 것보다는 5중 루프 한 번 돌리고 여기에서 또 4중 루프 한 번 돌리는 게 훨씬 더 계산량이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계산량이 많이 줄었지만 성능의 다운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비교적 좀 참을만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바일넷이 나온 이후에 셔플렛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셔플렛은 기본 아이디어가 컨볼루션을 그룹으로 나눠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보통 컨볼루션 레이어는 여러 개의 필터로 구성이 되죠. 근데 필터들을 그룹으로 필터 맵들을 채널별로 구분을 줘서 그 안에서만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채널이 100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0개 채널에서 다음번 100개 채널로 갈 때는 그 경우의 수가 100 by 100, 만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죠. 그런데 100개를 50개씩 나눴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0개씩끼리만 처리하게 만든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은 입력이 50이고 출력이 50이면 5, 25니까 2500개가 되죠. 그리고 2500개짜리가 2개 있어봐야 500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개를 100 by 100으로 하면은 만이지만 반씩 쪼개서 50 by 50에 곱하기 2를 하면 5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컨볼루션을 할 때 이렇게 그룹을 줘가지고 컨볼루션을 하면은 훨씬 더 적은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적은 파라미터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요. 자, 이렇게만 자르고 이렇게만 자르면 이쪽에 있는 정보가 다른 쪽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중간에 셔플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셔플 레이어는 여기 이쪽에서 내려오는 정보가 이게 3등분돼서 저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기서 내려오는 정보도 3등분돼서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해서 셔플 레이어라는 게 존재해서 이 안에 있는 거를 싹 서로 셔플해서 이쪽 그룹에 있는 게 다른 쪽 그룹으로도 전파되도록 그렇게 만든 네트워크가 셔플렛입니다. 네, 그 다음에 모바일넷 2라는 게 나왔는데요. 모바일넷 2는 셔플렛 이후에 나왔고 더 좋은 효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넷 2에 나온 아이디어는 일단 세퍼러블 컨볼루션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넷 1에 있었던 세퍼러블 컨볼루션을 그냥 사용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두 가지 아이디어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리니어 버틀렉인데요. 자, 리니어 버틀렉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렐루 펑션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자, 렐루 펑션이 좋은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했죠. 그런데 렐루 펑션을 쓸 때는 원래 이론적으로 노드의 개수가 2배로 늘어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렐루 펑션은 마이너스 부분은 다 0으로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원래는 포지티브한 정보하고 네거티브한 정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네거티브한 정보는 다 버리기 때문에 포지티브 정보만 살아남습니다. 이 말은 정보의 양이 반으로 준다는 거죠. 이걸 상쇄하기 위해서는 원래 렐루는 다른 액티베이션 펑션에 비해서 2배의 노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원래 렐루의 그 오리지널 페이퍼에서 설명을 한 내용인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요. 그냥 렐루를 씁니다. 노드를 늘리지 않고 그냥 씁니다. 예를 들어서 시그모이드에서 노드를 50개를 썼다면 이론적으로는 렐루를 쓸 때는 100개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성능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원래 이론적으로는 그 노드의 숫자를 2배로 늘려야 되지만 그냥 써도 성능이 잘 나와서 이제 특별히 시비 걸 일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렐루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그 정보가 얼마큼 흘러가야 되는데 그의 한 절반밖에 흘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자, 렐루로서 한 100개의 채널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렐루에 100개의 채널이 있다면 렐루 대신에 그냥 리니어한 유닛, 그러니까 렐루를 안 쓴 유닛이 있다면 몇 개의 채널 가지고 될까요? 그냥 50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 밑에서 올라오는 정보가 100개 채널이더라도 렐루를 제거한 유닛이 있다면 50개로 훨씬 더 적은 채널을 쓰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일단 세퍼러블 컨버전을 씁니다. 근데 세퍼러블 컨버전 쓴 다음에 여기에 피처 맵의 개수를 절반으로 줄인 레이어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절반으로 줄였을 때에는 렐루를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서 올라오는 그 인포메이션의 어떻게 보면 밴드위스죠. 밴드위스가 줄지 않고 절반의 피처 맵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렐루가 들어간 그 레이어가 들어가는데 이때는 다시 채널의 숫자가 2배로 늘어나야 합니다. 네, 이런 아이디어를 쓴 게 그 리니어 버틀렉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죠. 그래서 리니어 버틀렉은 렐루를 없앴을 때는 채널이 반으로 줄어도 된다. 반으로 준다는 얘기는 웨이트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런 아이디어가 이 리니어 버틀렉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스킵 커넥션을 여기서 거꾸로 붙였는데요. 인버티드 레지듀얼 블럭이라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네, 원래는 그 레지듀얼 블럭은 원래 만들 때 그렇게 만듭니다. 원래 두꺼운 레이어가 있고요. 그 내부에서 컨버전을 하는데 컨버전을 할 때 그냥 하면 계산량이 많으니까 그거를 얇게 만들어서 컨버전을 합니다. 얇게 만드는 방법은 1x1 컨버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00개의 채널이 있다면 1x1으로 뭐 50개로 만들고 컨버전 하고 다시 그걸 100개로 다시 복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껍고 얇고 두껍고 이게 하나의 유닛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원래 두껍고 얇고 두껍고가 하나의 유닛인데 그리고 레지듀얼 커넥션이 보통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네가 생각해 보니까 얇은 거는 그 리니어 유닛이고요. 두꺼운 거는 그 렐루 유닛입니다. 근데 이 스킵 커넥션을 만들 때 두꺼운 거에다 해봐야 이거 오버헤드만 많다 이거죠. 그래서 얇은 것끼리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두껍고 얇고 두껍고인데 반대로 얇고 두껍고 얇고로 이걸 뒤집어 버린 거죠. 레지듀얼 블럭을 이렇게 얇은 것끼리 스킵 커넥션으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계산량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모바일 넷 2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넷 2의 그 계산량하고 속도, 뭐 파라미터 숫자 이런 거를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게 성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파라미터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넘버 오브 에디션이고
요게 그 CPU 타입입니다. 잘 보시면, 모바일넷 V2가 이렇게 해서 72% 정도 나왔고, V1이 70.6% 정도가 나왔습니다. 셔플렛 같은 경우 이 정도가 나왔는데, 그 모바일넷 2를 쓰면은 성능이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또 파라미터 숫자가 좀 더 감소하거나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리포트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토픽, non-local 네트워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non-local 네트워크는 그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그 컨텍스트 영역, 즉 리셉티브 필드가 좁다라는 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특히 이 페이퍼는 동영상 처리하는 도메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이 여러 장이 있는데요. 이게 그 시간축에 따른 그 비디오 프레임들입니다. 네, 보통 그 동영상을 처리할 때는 3차원 컨볼루션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먼데 있는 것까지 보겠다. 이런 목적으로 그냥 컨볼루션이 아니라 아예 먼 데까지 볼 수 있는 그런 non-local 네트워크를 사용을 한 거죠. 네, 기본 아이디어는 제가 아까 그 SANet 설명 드릴 때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런 구조를 갖는데요. 네, 이것도 개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네, 여기에 Y라는 거는 아웃풋이고요. X는 입력입니다. 그러면 이 X가 Y로 가는 이 과정에는 여기 이렇게 그 G라는 펑션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즉, 아까 제가 제 친구들의 의견을 막 모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들의 그냥 의견이 아니고 한 번은 좀 그 처리가 된 그런 의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X를 그냥 받는 거는 아니고 G라는 펑션을 하나를 통과시켜서 그 의견을 수집해서 받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fxi, fxj가 있는데요. 여기 여기에 그 i는 나 자신이고요. 그 j는 그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다른 위치입니다. 그러면 여기 fxi하고 xj는 나하고 그 상대방하고 얼마나 친하냐 그거를 매저해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인너 프로덕트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인너 프로덕트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xi하고 xj를 인너 프로덕트를 그냥 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인너 프로덕트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은 뭔가 이제 커넥션 웨이스를 이용을 해서 변형을 한번 해서 그 인너 프로덕트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하고 저 친구하고 바로 인너 프로덕트가 아니라 나도 함수를 하나 통과시키고 저 친구도 함수를 하나 통과시켜서 그 결과끼리 인너 프로덕트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익스포넨셜을 하나 씌웠습니다. 저거는 왜 그러냐면 그 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모델링을 하면 저렇게 나옵니다. 가우시안 같은 경우 아마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어떤 익스포넨셜이 나오고 저 분모의 그 디퍼런스가 나오고 분자에는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나오죠. 그 식이 좀 간단하게 만들면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디스턴스를 가우시안으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나하고 내 친구를 펑션을 하나씩 통과시켜가지고 인너 프로덕트를 했다. 이렇게 해서 이 셀프 어텐션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이 정의가 되면은 나하고 비슷한 친구는 값이 높게 나오고요. 나하고 다른 친구는 값이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그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내 친구의 펑션을 통과하는 의견 그거를 다 머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CX로 나누는데요. 이 CX는 노멀라이제이션 컨스턴트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값이 너무 커지거나 너무 작아지지 않도록 하는 그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전체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파트가 이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파트가 요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번 이렇게 거쳐서 이너 프로덕트를 하는 거죠. 이너 프로덕트하고 익스포넨셜을 취하면 여기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걸 소프트맥스를 한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한번 통과시킨 G를 통과시킨 요 값을 웨이티드 썸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런 값이 나오고요. 이거는 뭘까요? 여기에서 이리 가는 이 커넥션은 레주절 넷에서 나오는 스킵 커넥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꽤 먼 거리에 있는 정보까지도 참조할 수 있게 만든 그런 네트워크가 non-local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중간에 좀 스킵을 하기는 했지만 오늘 이머징 토픽